반갑습니다. 정책연구원 프로그램 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생약과학기술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현경도 선배를 제가 최근에 같이 일을 하게 돼갖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서를 오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현경도 선배님의 환영사 인사말을 하고 나중에 세미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외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순국 서양의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경석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협회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 빼고 이 국민의례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사탁이 됐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제 물론 잠깐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설립 목적이 지방 생산 지역이 주민들이 점점 노령화돼 가면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농촌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소득 증진을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원협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세미나는 일종의 저희 사업 목적 중에 일부 교육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우리 김광현 박사 그리고 양덕춘 박사님 그리고 임승기 총재님 차례차례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혹시 나중에 질문 있는 거는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힘들게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세미나에 들어가서 김미선 교수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현경석 이사장님과 발표자들의 양력은 나누어진 발표물에 있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고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석사 했습니다. 세부 전공은 균형이고요. 우연찮게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소리가 잘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 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는 분자생물 쪽을 공부를 했는데 식품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노령 사회, 노령화 사회 또는 지금 같은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갈 건데요. 그런 시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제가 이쪽으로 더 많이 일을 하게 됐어요. 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14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게 돼가지고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분의 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령화사회였고, 이제 24년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령사회에 있습니다. 65세 인구 이상이 전 국민의 비율적으로 14에서 20% 사이인 고령사회고, 원래 이게 26년, 27년 이때쯤부터 초고령사회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땡겨져서요. 제가 어젯밤에 데이터들을 전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만큼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단 7년 만에 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5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저희는 7년 만에 일어나는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사실은 지금 저기 이렇게 진한데부터 인구가 소멸돼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우울한 얘기를 제가 해야 돼서 답답하지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온 거지, 해결책이 전혀 없는데 이런 우울한 얘기, 뉴스만 접하면 날마다 나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여기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한국은 7년 만에 OECD 주요국 중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소요 연수가 7년이었다. 맨 밑에 영국은 50년이 되었고, 이게 65세 이상이 예전에는 왜 데이터가 좀 더 늦게 28년이나 이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그래도 출생률을 0.9라든지 이래가 놓고 계산을 한 건데, 지금 출생률이 급격히 줄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크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65세랑 지금 65세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에 걸친 저희의 그 시니어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장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전남, 전북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쵸? 저희 하여튼 진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소멸 위기에 처하고 그 다음에 초고령화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방안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사회적으로 뭔가 붐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아마 내년부터 진입할 것이에요. 로코모티브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했을 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팡이나 이렇게 난간이나 휠체어나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거나 그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게 로코모티브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운동 기능 저하 징후군이라고 우리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뼈, 관절, 근육, 힘줄, 인대, 신경들 모든 운동기관이 한꺼번에 협업을 하거든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한 부분만, 나의 허리 관절만 아니면 무릎만 아프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의 기분하고도 되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금 이거보다 더 늘어나서 여성 같은 경우는 86세, 남성은 78세 그렇거든요. 그건 기대 수명이고, 실은 우리는 그 기대 수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여성들이 견딜 수 있는 나이는 73세, 남성들은
68세, 68.8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통계 자료는 2020년 정도의 통계 자료고 지금은 또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이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건강하게 자기의 그 노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예요. 정신적으로 나는 그때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 마음에 새기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게 소용이 없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 간극을, 그러니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근감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감소는 한 5, 6년 전부터 미국에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냥 난 좀 요즘에 근육이 빠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기의 근육을 지키시기에 애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공평하게 재벌도 근육을 누가 갖다 붙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만이 근육을 붙잡아 놓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살을 빼시면 그건 살이 빠지는 거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이 빠지면 근육은 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낀 건 뭐냐면 어차피 35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근육이 왕성하게 있을 때가 35세입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35살에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8살, 하나는 5살.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근육이 제일 많았던 때예요. 아이 둘을 안을 수 있었던.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신의 섭리 같아요. 근육이 20대에 짱짱한 게 아니라 35세에서 40세까지.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근육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케어해야 되고 들고 뛸 수 있어야 돼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단백질 좀 주고 말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유튜브 보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허나만한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그거 모두 다 알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르신이 되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20대의 전체에서의 우울증의 퍼센트랑 70대의 우울증의 퍼센트 비율은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노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의 능력을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외부에서 먹는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달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생활성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손주 먹일 고기 있으면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손주는 조금만 먹어도 그거 갖고 이걸 합성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더 좋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신경 근육의 대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으로 좀 가도 될까요? 네. 여기 이건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을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은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감소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의 근육이 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 근육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많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훨씬 빨리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습관이기 때문에 젊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노인이 돼서도 더 열심히 운동을 하시거든요. 걷고 뛰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는 뭐에 목적을 두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의 사회 인구가 disability stress,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내 스스로 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내려가지만 않으면 요 갭만 극복을 하면, 말하자면 이분들이 근육을 관리를 해서 요 위까지로 평생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너무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꼭 이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근육이 저 파란선 위로만 유지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년층이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을 나쁜 쪽으로만 보고 뭐 몇십 년 후에 한국 사회가 다 이제 인구가 소멸된다면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기존에 있는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이 30년, 40년 동안 뭔가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젊은 애들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주 순간적으로 그것은 변화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풍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지팡이, 난간, 휠체어 등의 도구가 필요해지고 누워서 지내는 것, 이런 사람들을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대략 1000만 명 정도예요. 5천만 인구라고 치면 5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이라도 나는 절대로 저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코모티브 신드롬은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 연골, 뭐 척수, 추간판 이런데 뼈에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에 제가 운동화 갖다 그렸는데 요즘 그거 되게 핫한 내용인데, 운동하시는 뇌 들어보셨어요? 뇌가 운동화를 신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하면 뇌가 젊어져요. 걸으시면 뇌가 더 젊어집니다. 내가 지금 75세인데? 아니에요. 지금 운동을 하시면 70대 때, 65세 때의 인지 능력으로 되돌아가십니다. 잘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더 젊어지실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은 단지 어떤 하나의 뼈나 연골, 디스크, 근육, 신경 여기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전체가 협업이 되는 거고, 협업의 센터에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뇌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고, 정 안 되면 희망으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드라마라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집 애기든 우리 집 애기든 많이 돌보시고 자꾸 행복해지셔서 안에서, 내 안에서 행복한 호르몬이 자꾸 나오게 해주셔야 여러분 젊어지십니다. 젊어지시는 게 정말 간단하게 가능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약사님들하고 강의를 할 때 이걸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50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로코모티브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해당되더라고요.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신는 거, 그 다음에 난간 안 붙잡고 계단을 많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우유 같은 시장바구니 들고 집에 오는 거, 청소기 사용하는 거, 쉬지 않고 한 15분에서 20분 걷는 거,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빨간 불로 바뀌기 전에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공행 속력, 속도,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로코모티브 신드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을 갖다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르지만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한 50cm, 45에서 48 정도 되는데 팔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하시면 이 하체의 영향을 못 주잖아요. 이 상태로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발로 한 거예요. 한 발을 저기처럼 세 번째 그림처럼 한 발을 들고 일어나. 한 발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한 발로요? 네, 한 발로요. 일어나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네.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렇게 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다리 허벅지 근육으로만 10번씩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5년 정도 늘어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텝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60대, 70대는 70 이상일 경우는 두 다리로 몇 cm, 그러니까 이제 의자를 점점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20cm에서 일어나실 수 있나, 30cm에서 일어나실 수 있나, 이거 갖고 본인의 허벅지 근육을 측정하실 수 있어요. 이 허벅지 둘레랑 허벅지 근육의 양이 여러분들의 남은 여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투스텝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 여기서 아주 멀리 이렇게 투스텝을 가시는데 그 길이를 더해갖고 본인의 키로 나누시는 게 1.5 정도 되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저기 간격이 1.4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심심하실 때 하셔요. 근데 또 이거 하다가 허리 다치시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금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양말을 신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하셔서 밸런스 능력도 보시고 근육도 지금부터 운동하시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근육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뼈나 관절에 병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낙상 사고 없게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이 로코모티브는 처음에 그 수양의 단계에 들어가면 운동을 적게 하게 되고 입맛이 없게 되고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이게 계속 소용돌이처럼 빨리 들어가서 한번 진행이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리를 잘하셨던 분은 앞으로도 잘하실 거니까 제가 염려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가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복잡한 거 자꾸 봐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 근육 감소증으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저영양이에요, 저영양.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좋은 거, 흡수율이 좋은 거, 내 몸에 유익한 거로 잘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성년치 무슨 의료 막 이런 거 하길래 제가 가서 독거노인이라도 먼저 이렇게 단백질 가루 같은 거라도 공급하는 게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제 얘기에 관심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별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성은 폐경기 이후부터 훨씬 더 근육과 골 양이 감소되게 됐고 그런 근골격계의 통증은 후에 정신적인 건강, 삶의 질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알고 내가 어떤 정도에 처해 있는지 알고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이런 것들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의 그 뼈예요. 지금 막 제 친구 어머니도 늑골이 지금 그 금이 가서 너무 아프다 그러시는데, 그래갖고 이제 생각하다가 치자가 좋다, 무슨 감황을 드셔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골다공증 정말 어렵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골다공증 예방 주사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미리 몇 번 맞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빨리 넘어갈게요. 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을 예방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뼈죠. 뼈는 칼슘의 흡수를 높이고 볼 질량을 올리도록 높여주는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 단백질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D 같은 것들을 드셔야 되는데, 칼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칼슘 무기질로 먹는 거는 거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를 세포 내에 칼슘이 축적되는 거를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세포학적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외에서 조절자의 역할이지, 그게 많아야지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특별히 나는 사과국물을 매일 먹는다 이런 것들은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거는 조금씩 섭취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칼슘을 드실 거면 정말로 그 생체 물질하고 똑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노화로 가장 손상을 입기 쉬운 게 관절하고 연골인데, 지금 저기 저 아래쪽에 파란색은 뭐냐면 그 10대나 20대에서도 관절이 발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콘드로이친이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이죠? 제가 말로 다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잘 안 보여요, 사실. 어쨌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하중을 무릎이 지탱하게 돼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활하실 때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기초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단백질이 지금 근육이 빠진 거 60, 저기 보이시나요? 옆에가 전부 근육 대신에 살로 채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예전에 배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배는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너네들이 나와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무 미안하네, 엄마 배가 그렇게 돼서.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이 배라도 있어야 된대요. 근육이 빠지는 대신에 이 배심으로라도 사는 거고 밥심으로도 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예전처럼 배만 볼록한 그런 아줌마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게, 그게 60대, 70대들이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왜 근육이 감소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는 그 악력, 손으로 꽉 쥐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보행 속도를 빨리 걸을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얼마만큼 힘이 남았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연령별로 근육의 감소가 어떻게 나는지가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 2.3배 근육의 감소가 빠르니까 혈당 조절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비활동 기간에 따라
아직까지 그림량 감소인데 젊은 사람들은 약 한 달 정도 집에서 뒹굴뒹굴 놀았을 경우에 본인의 근육에서 2%가 감소해요. 근데 노년층은 열흘만 와병 생활을 하더라도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에서 대략 10%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더라도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렇게 입원 환자들 보면 계속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게 시키는데 그 간호사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운동하라고 하시는데 되게 발전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에 있어서 근감소하고 사망률은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필수 암노산에 섭취를 하거나 유청 단백질, 분리대두 단백질, 난단백, 계란 같은 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고 이런 하루의 섭취량은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이거든요. 0.8 g인데 어른 같은 경우는 1.2g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암이나 간염, 화상이나 심한 외상, 그 다음에 수술 후 회복기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는 렌디공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암 환자의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영양불량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암에 걸렸다 하면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만으로도 영양을 거의 10배 이상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사시고 그 다음에 잘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대비책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레옹의 그 조그만 꼬마이죠. 그 꽃다발 들고 레옹한테 자기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살해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네터리 포트먼이라는 여배우인데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완전한 채식주의를 생활을 하다가 임신 32주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태아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비건을 끝냈거든요. 모성으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의지 이런 것을 꺾었던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단백질 먹고 이러면서 정상 아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충치가 더 많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단백질이 충치하고도 연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고기나 두부 같은 걸 더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된다 이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세 번째들이 조손 가정인 경우, 네 번째가 독거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손주라도 돌보는 사람은 더 많은 영양소랑 단백질을 섭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볼 사람이 있는데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영양소 섭취가 아직 귀찮고 뭐 이래저래 다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노년기에도 단백질 합성 능력이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셔야 되고, 여기 EA는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그거의 약자예요. 그거도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싸요. 치즈를 만들고 남은 하얀 물을 예전에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속에서 수용성 단백질이 녹아있는 것을 알고 식품업계에서 그걸 갖다가 건져서 말렸어요. 유청 단백질인데 엄청 싸요. 이렇게 한 포대에서 여러분들 어디 마트 가가지고 무슨 단백질, 유청 단백질 아니면 아기들 먹는 분유, 전지분유 이런 거 이렇게 한 봉다리에 10,000원 사거든요. 그거 물에 타서 가지고
그런 것들도 공급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어떤 면이 생긴다, 자극이 된다. 체력 1kg당 1.2g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거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거 핑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오직 하체 힘으로만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10번씩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지시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단백질이 요거는 비변성 계란이고요. 저거는 열에 구워서 변성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날계란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저런 거라도 많이 드시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게 감기 바이러스 이겨내는 안티바디 항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것도 단백질이고 근육을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고 인대, 근막을 구성하는 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뼈는 칼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해석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도 단백질이고요. 피부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신호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잠을 깊게 잠들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0분 이거 얼마 없어서 그런데 제가 5분 내로 마무리를 할게요. 햇볕에서 자외선 100에서 400나노의 파장을 계속 많이 받으시면 피부암 발생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크림 이런 거 안 바르셔도 좋으니까 햇볕에서 많이 바르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 이제 국제생활과학기술협회는 많은 박사님들이나 여태까지 평생 해오시던 분이 이런 그 물질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초고령사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선생님 제 이름은 네. 네, 빨간 줄만 빨리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진료는 대체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다. 치료도 천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급격하게 치료가 안 되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화를 크게 내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을 무게를 확 돌리거나 아니면 급격한 동작을 취하면 이런 것들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된 차를 가지고 시속 140으로 달리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일을 하셔야 되고 뚱뚱한 노인은 달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걷는 거 하셔야 되고요. 효소나 유산균은 젊었을 때는 내 돌가루로 씹어 삼킬 수 있을 만큼 효소가 많은데 노인이 되면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면 우리 몸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필요한 대사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양생법이 된다. 그리고 식후에 잠을 바로 자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대뇌 쪽으로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니까 식사 후에는 좀 걸으셔서 혈당도 낮추고 위장으로 몰리지 않죠. 위장으로 몰리니까 소화에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가 쓸 수 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너무 식후에 바로 몸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계속 예전 추억에 잠겨서 옛날 그 회사를 하실 때 예전에 안 좋았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전에 되게 좋았던, 기뻤던 일을 상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을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꾸만 옛날에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나면 그거 자꾸 끊어내시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면 예전에 그 예뻤던 가족들의 사진이라도 계속 쳐다보시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친구들과 대화하시고 산책 즐기시고 그러시면 아마 건강하게 활발하게 99세까지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덕준 교수님 나와서 답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와 한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노트가 있긴 있지만 좀 일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나이가 좀 71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제 퇴임을 하고 했는데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5년 연간에 이어서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여기를 전부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국이라는 것은 제1세대에 이런 바이킹 같은 해적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하나 일으켜서 전 세계를 이제 석권한 그런 시대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제2 산업시대가 된 거예요. IT 혁명을 통해서 전신 변화 그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자유하게 앞으로 뭐가 가야 될까? 그것은 누가 물질을 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 과연 누가 될 건가?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자유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사람에 있는 또는 어떤 그 밑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버스 기록실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가 하나하나 신소에 새로운 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한마디로 이제 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물질 하나가 성공을 하면 이게 전 세계에 통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드람에 있는 아스피린 하나가 나오면 전 세계의 생존이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새로운 바이오 신소재가 이 정도로 파생도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만히 써야지 엉뚱하게 부자인 나라가 어디 못 산 나라의 소재를 갖다가 자기 거 있느냐 사가지고 다시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고야 의정서에 그 나라의 토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재들은 그 나라한테도 돈을 주냐? 왜 너희들 잘 산다고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더 비싸게 편안하게 팔아먹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에 이제는 도움을 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토종식물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은 도대체 뭔가 이 토종식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토종식물의 첫 번째 얘기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삼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삼의 전형적인 사년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 인삼을 보면 우측에 보이는 것이 6년근 인삼인데 인삼은 1년 세월 묘삼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보통 6년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뭘 만든다? 홍삼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인삼의 형태가, 잎의 형태가 달라져요. 몇 년까지? 6년까지. 네. 예를 들어서, 묘사면 잎이 3개가 딱 하나. 이거 줄기가 아니에요. 이건 줄기가 아니고, 이건 엿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2년생부터 이거 줄기예요. 그리고 이 옆에가 엿병이 달려있고, 잎이 5개짜리. 여러분들 산에 가다가 잎이 5개짜리를 안 내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력 손장자,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력이 있는 것이 오마피라든가 도리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몇 가지 없어요. 그 잎이 5개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인삼은 우리가 면역 증강에는 아마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인삼의 그 면역 증강의 최고의 그 약용식물이 인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완도 보호길도에 가면은 1479호가 있는데 이게 500년 된 건데 500년 동안 실제는 여기에 있는 요게 500년이 된 게 아니고 이 밑에 원통이 있는데 아마 폭격당해가지고 원통을 주고 그 옆에 남아있는 것들이 500년 돼 있고 밑에 있는 아직도 500년 된 큰 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황실이 전 세계 약 99종 굉장히 많은 종인데 우리 대한민국 남쪽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그 특수한 종인데 그 황실은 어디 갈까? 대한민국 우리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게 바로 이 토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토종인 이 황실은 노예를 확 노화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되게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인삼이 도대체 뭔가? 그 인삼 우리는 옛날부터 효도 하려면은 인삼을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보는 건지 산삼이에요. 이 산삼에 이 부분이 내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새로운 쌀이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름은 길수록 몇 년? 오래됐다. 100년, 200년 됐다는 것은 이 내두 길이의 흔적을 보고 몇 년생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소리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인삼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수령대비 삼이라고 따로 별칭이 붙어있는데 이게 바로 수령대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냥 인삼을 먹으니까 이게 흡수도 잘 안 되고 효과도 좀 떨어지더라. 또 보관도 잘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가공 방법이 나와요. 그 가공 방법이 홍삼은 쪄서 말리는 과정 중에 색깔이 어떻게 빨갛게 변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들이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은 그런 물질로 바뀌는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삼은 머리 좋잖아요. 더 많은 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중복합이 해서 이런 것이라는 흑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영어를 좀 써내려면 앞에 뒤에 좀 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삼, 대한민국은 인삼, 미국은 인삼을 그렇게 잘 몰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진생, 일본에서는 메인리, 또 중국에서는 그냥 삼, 이렇게 서로 나라마다 자기 고유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신문을 가지고 다 틀리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세계인 학교들이 우리 같은 신문은 같이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스, 진생, 메이얼 그럼 이것은 인삼이구나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파낙 진생 학명인데 이 파낙스라는 뜻이 뭐냐고 만병통치 모든 병을 다 다스릴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진생 맨날 사람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삼을요 그냥 딱 활용해서 그대로 하면은 인삼같이 안 만들어야 돼요. 길게 뻗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다가 다시 이식을 하게 돼요. 한번 이식을 한 번씩 갈라야 돼요. 그 사람 형태가 만들어요. 중국 인삼은 이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2년 후에 또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직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파를 하면 쭉 우리 생산과 밑으로 쭉 뻗어가요. 잘 두개가 안 갈라야 돼요. 그런데 인삼, 진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닮아요. 우리 고려 인삼이 진짜다. 그리고 이제 진생 라디스라는 것은 한약 때 쓸 때 진생 라디스라고 해요. 라디스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때도 쓸 때 뭘 맞습니까? 뿌리만 쓰는 거지 잎 줄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때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그 전 세계 20종의 인삼 속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낙 진생 고려인삼, 미국에는 파낙 스피티포레스, 전질삼, 중국, 그 다음에 일본에는 죽절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베트남에서는 파낙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전 세계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 토론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진짜 아주 유명해, 면역 증상이 좋고 모든 병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논문 쓸 때 그냥 자기도 진생이 나요. 어디 인도네시아 가서 자기도 진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진생을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진생이 아니고 엉뚱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시베리안 진생이 뭐 러시아 가면은 많이 얘기해요. 그 우리가 인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가피를 가지고 시베리안 진생이라고 부르고 인디언 진생은 밑단이야. 브라질 진생이라고 하죠. 슈머, 또 마크라는 거 요즘 한국에도 많이 들어있어. 이 마크라는 것도 페르겐 진생. 그때 진생의 그 홍보 효과를 이용하려고 자기 나라에 있는 특수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진생, 인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리지널 진생이니까 이걸 잘 설명하기 좋겠죠. 자, 인사의 효능은 너무 많아요. 지금 한 49개 정도가 국제적인 학술 개념이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기능성은 7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필요해요. 면역 증가되는 개선 그리고 뼈 건강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뭘로? 오션. 이거 국가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정도를 먹으면 그래서 3에서 8,000mg per day 하루에 먹게 되면 그 양을 먹으면 77가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국가가 다 인정해요. 누구나 다 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개별 인증을 받아가지고 자기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별 인증. 이것은 고시험이다. 고시험은 이렇게 7가지가 현재 진행되어 있다. 그리고 인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사포닌? 인삼의 효능이 뭐? 인삼의 성분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다들 사포닌. 사포닌은 한 650여 종이 시중에 있어요. 아무 시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잎을 이렇게 만져서 거품이 나는 것은 뭐다? 다 사포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포닌은 다 독성이 있어요. 굉장히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도라지라든가 저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물속에 담는 거예요. 물속에 담는 이유는 그 사포닌을 빼내는 거예요. 사포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독성을 내기 때문에 그 독성이 없는 사포닌을 찾아요. 그 사포닌이 바로 인삼에 있는 아말린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인삼, 진세노사이드만이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 같은 거 보면 막 인삼보다 뭐 1000배가 많은 사포닌이 있다. 그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삼 속에 드는 사포닌은 독성이 없을 뿐더러 더독이나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인삼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하고 다른 사포닌하고 비교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인삼사포닌, 진센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하고 현재까지 진센사이드 종류는 177종이라는 매우 많은 인삼사포닌들이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수산이나 백산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30년 전부터 기능식품법이 만들어졌고 효능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그걸 인정을 받아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바로 제2시장이 기능성식품 시장.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기능식품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홍보가 다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기능성식품 시장을 벗어나고 새로운 신소재 시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소재. 그래서 나노 파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뭐 우리가 산산 배양을 만든다든가 이런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그 건강의 인류의 발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만 아까 인삼사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인삼사포닌이 알비암이라는 요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들 장내에 특수한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변으로 나가고 비싼 거 먹어서 다 속대만 변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나 장내에 여러분들이 특수한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그 여기 이제 락틱 애시드 프로듀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에이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몸속에 있으면 이 성분을 바꿔가지고 뭐가 만드니까
RG3라는 물질과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무슨 말도 불가리고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흡수가 그냥 잘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알간 그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미생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실제로 홍삼을 만들어서 RG3를 많이 만듭니다. 발효 홍삼이라든가 발효 제품을 만들어서 아예 밖에서 내가 몸속에 그런 미생물이 없더라도 밖에서 제품을 CK나 이게 많은 물질을 아예 먹게끔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홍삼, 전형적인 홍삼. 홍삼을 잘못 찌면은 내백이라 속이 구멍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되겠죠. 그 구멍이 생기는 것은 옛날 우리 엿 같은 거 보면은 엿을 치면 엿이 간다고 그 속 구멍이 풀려 있어요. 홍삼도 그래요. 이건 잘 돼서 여기 구멍이 없는데 이런 구멍이 생기면은 여기에 내백이라고 속이 막 달라져요. 하얗게 백기가 끼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홍삼이 만들어진 앞에 있는 요 슬라이드와 같이 뭐가 만들어진다? RG3와 RG3라는 특수한 신소재가 만들어지는데, 신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흑삼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는 RK1과 RG5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요. 요 성분은 항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다양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신 가공하는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드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백삼은 찌지 않고 그대로 말리면 백삼. 하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쪄서 말리면 뭐다? 홍삼. 세 번 이상 찌게 되면 흑삼이 되는데 오래 찌울수록 RK1과 RK5가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효 홍삼이 왜 필요한가? 아까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것은 그 성분은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되는 RG3라든가 RK와 RK5가 그 성분이 만들어지는 혹은 CK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치 먹는 것이 김치와 인삼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좋겠죠. 김치 속에는 굉장히 많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성분, 그 위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김치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유산균을 뽑아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새로 뽑은 것들을 쭉 가지고 여기 GP 50번이라는 요 위산균에는 여기에 RB1을 놔뒀더니 이게 뭘 그러냐 RB로 변해요. 이 RB가 위에는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인데 컴파운드 K라는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산균을 뽑아서 그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은 컴파운드 K가 많이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RB3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삼, 김치로부터 그런 균들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그 유산균들인데 이런 유산균을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분을 변화시켜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락토바시에서 불가리아에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불가리아에서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사실 유산균 시장을 장악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희들은 락토바시가 김치캔스, 락토바시 코리아네스, 락토바시 경은네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산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 일들이 분리 동정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려 5개 이상의 새로운 종을 가지고 새로운 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토종으로서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앞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인삼 제품은 맞춤형 인삼 제품이 되어지는데 그 인삼 제품이 이렇게 혼합된 유산균이라든가 발효된 그 인삼 혹은 원래 인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축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삼에는 수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분, 이제 RB1 이건 이제 사실 있어도 좀 모르겠죠. 그러나 이게 백삼이 되고 홍삼이 되고 태백삼이 되고 흑삼이 되게 되면 성분이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홍삼이 되면 RC, RG2 그리고 흑삼이 되면 RP와 RG5 그리고 행화인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펑튀기 하듯이
이렇게 인삼을 펑 튀겨서 공극을 크게 만들게 되면 그게 뭐가 만드는지 알표가 많이 빠요. 혹은 네네. 혹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발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인삼에는 CK와 RG3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신소재로서 인삼 그 산삼 배양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삼 배양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독성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 국가에서 이제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논문이라든가 특허증을 저희 이제 학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회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대량으로 농가에서도 우리가 산삼 배양근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많은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삼 배양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삼 배양근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삼 배양근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 항칠이라고 합니다. 항칠은 우리나라에서 토종이고 또 우리 500년 된 오랜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에 도전하고 있냐면 항칠 배양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칠 배양근이 너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산삼 배양근, 다시 말해서 항칠 배양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칠 배양근에는 성분도 인삼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항칠 배양근에도 아까 진세노사이드와 같이 덴드로파락소사이드라는 이런 제품이 들어있어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덴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 여기 내가 이걸 보니까 여기 보면 토종 항칠 배양은 덴드로파락스 모비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덴드로라는 말은 나무 인삼. 그래서 수삼이라고 해요. 나무 숫자. 그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수삼 덴드로파락스 모비페라. 모비페라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모든 병을 다 가져간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학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항칠 나무가 학명부터 우리 인체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성분도 덴드로파락소사이드 그리고 프로바노이드, 루틴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인삼 짝분과 같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이 항칠 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가지고 효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는 국가가 좀 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저도 이제 그 군인을 ROTC로 군인을 했어요. 그래서 79년도에 대대하고 지금의 정관장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수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한 23년 근무하다가 이제 2002년도에 정관장이 같이 한 21년 됐는데, 저는 거의 인삼만 한 45년 동안 인삼만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인삼에 대한 각종 효능들이 사실 항칠에도 보면 더 특별한 경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칠이 앞으로 제2의 인삼과 같이 더 연구하고 그 연구 밑바탕이 정부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오늘 정책 세미나를 해서 뭐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항치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전 세계에 장수식품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그 나이 들면 불면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불면증에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치는 오치랑은 틀린 겁니다. 오치랑은 틀리는데 그 오치는 색깔이 좀 이렇게 검정이죠. 근데 항치는 약간 노란색이 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항공에서 항치를 바르게 되면 머리가 맞게 되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 벌레 같은 것이 나서잖아요. 그럼 머리를 굉장히 막게 해주는 그런 안심향, 산 그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편하게 해주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김선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마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뼈가 모든 걸 다 지탱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건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름 개선이라든가 미백에 대해서 항체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의식의 문제가 염증이에요. 염증. 우리 몸속에 있는 만성 염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염증에 대해서도 많은 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되면은 항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산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내가 슬라이드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항체 그러니까 무슨 도료로만 생각해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능성, 어떤 그 성분의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체를 그러면 뭐 이거 지체라는가? 어치라는 똑같은 건가? 어치라고는 전혀 틀립니다. 항체는요, 인삼하고 똑같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네, 두릅나무과에 들어있는 것이 항체래요. 온나무과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체는 온나무하고 비슷한 거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치에 대한, 즉 도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심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 재배한 사람들이 조금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좀 산업화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품질은 좋은 원료도 나와야 되니까 좀 값싸게 지금 많이 재배되어 있으니까 좀 그 재배업자들도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고, 그 한국에서만 그 존재하는 이 토종 양분식물을 좀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 판매한다든가 혹은 표준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효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산삼 배양성과 같은 항체 배양을 만들어서 이 분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 재배한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제품 만드는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산업군들이 같이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한방생물 한방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이제 그 경기대학교 기술 지주 자회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방바이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동안 주로 인사만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 그 SI 페이퍼만 아마 여러분들 SI 페이퍼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보통 교수들이 1년에 한 편 쓰기 어려워요. 그 SI 페이퍼가 저는 지금까지 한 428편을 썼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메디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제적인 학술 그리고 이제 BSCI라는 데서 우리 국내 논문이에요. 국내 논문으로 200편. 이게 대부분 다 인삼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인삼의 연배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생의학 과학기술협회 총재를 맡고 있는 임생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한경석 이사장님하고 서울대 문과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제생의학 100기인대를 마치고 농업 분야에 같이 좋은 일을 하게 이제 꿈을 맡고 오늘 첫 세미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 김민선 박사님하고 양덕준 박사님이 좋은 내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스마트팜입니다. 요즘 흥미한 희자가 되는 이 스마트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3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95억 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인데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식량 문제가 식량 무기 이런 무기화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나 뭐 인근에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동남아 큰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들도 지금 모든 문제를 농업에다가 중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후 온난화 좀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이 워낙 가파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지진, 산불, 뭐 홍수 이런 건 고사하고 좀 온난화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사과 구경을 못할 확률이 상당히 커요. 사과가 이제 저 러시아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나나 똑같이 이제 동남아에 있는 망고나 구경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그래서 이 먹거리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스마트팜을 도시에다가 만들어서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에다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건물밖에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접어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우선 도시 옥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하 공간, 그다음 건물 안에 내부의 먹거리를 해결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모든 농산물이 내 입으로 오는 순간에 물류 비용이 30%예요.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건 상주나 뭐 김해나 나주, 그다음 우리 전라도 김제 뭐 이런 데서 나주 평야와 그 경상도에 있는 많은 곡창지대에서 생산이 돼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트럭이 작물을 싣고 포장을 해서 가락동 시장에 와서 경매를 해가지고, 또 경매도 한 다음에 청가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마트로 가서 제가 사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 먹는데, 거기에 오는 이산화탄소, 차량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입니다. 그 30%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면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물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 유통상인의 마진들이 붙어서 산지에서 500원짜리 무가 결국은 제가 2,500원에 사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유통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 전시장, 뭐 직거래 장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농사를 내가 짓는 아파트 바로 지하 공간에서 농사를 지면은 직접 물류 유통상인도 없고 물류 비용이 다 제거되고 생산자가 수요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생산자가 수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동거리가 도시로 들어와야 돼. 농사가 도시로 들어와야 돼. 농사가 도시로 들어오려면 건물 안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감자, 보리, 뭐 쌀도 아파트 안에서 지어 먹어야 되는 시대로 지금 모든 나라가 정책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밖에서 짓는 농사가 실내로 들어오려면 그 밖에서 짓는 농사에 대한 모든 환경을 실내에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빛과 물입니다. 그럼 그 빛과 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그 개발한 인공 태양, 플라즈마 등이 있습니다. 태양하고 98% 같은 플라즈마 등에 의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 아니에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지하 공간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등이 인공태양, 그 플라즈마 등으로 해서 이 태양과 같은 98%의 빛의 양을 가지고 지금 작물을 우리가 30년 보험에 키우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걸 뭘 시사하냐면 이제 노지에서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유기온실에서 재배하는 것이 건물 안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우리가 수박도 키워보고 조금 이따 고추 영상이 나오겠지만 방울토마토를 키워봤는데 이 색깔이 일반 시설하우스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한 그런 색깔이 띄우고 있어요. 발색이 틀립니다. 또 하나는 이 빛에서 나오는 거는 태양은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구의 이 식물 공장에서 키운 게 역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네덜란드나 우리나라나 식물을 키운 역사가 시설 재배가 100년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는 하늘에서 준 태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작물을 키웠는데 이 빛은 태양하고는 같지만은 컨트롤이 됩니다. 컨트롤이 된다는 것은 그로잉 와이즈 컨트롤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는 빛의 양이 조금만 줘도 자라나는데 크면 빛의 요구량이 많아져요.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할 때 열매가 많아요. 그거를 이 작물에 맞게끔 컨트롤 해버리면은 이 작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인간한테 좋은 기능성 물질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극대화가 되는 이 물질을 먹으면 이것이 거의 불로초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생산물을 국제생약과학기술협회에 추출기술을 활용하면 99%를 뽑아내서 인간이 90% 이상 흡수를 하면은 결국 이제 100세 시대가 200세, 300세도 바라볼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춤형이 되는데 작물의 맞춤형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 이제 필이 통한다고요. 필이. 작물도 가장 자기가 맞는 빛의 요구량을 어릴 때부터 씨앗 갈아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빛을 맞춰주면 필이 통하게 돼요. 그럼 필이 통하면 뭐하냐? 오르가니즘입니다. 그 오르가니즘이 남녀 간에 섹스할 때만의 물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물질들이 이 작물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가 보지 못했던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고추가 나옵니다. 그 고추에서 갖고 있는 성분들이 결국은 인간의 세포를 리버스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저거는 앞으로 200년, 300년이 이 작물, 우리 농업에서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토마토 1차 상품에서 전부 우리가 약을 양약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예 몸 자체가 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뀌어요. 저희가 그 작물들을 다양한 작물을 키워봤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키운 자연 환경에서 키운 모든 작물들이 밖에서 아웃도어에서 비닐하우스나 또 뭐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한 것을 실내로 갖고 오는데 그 실내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밖에서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복사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 환경 지원 농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것이 결국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과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은 환경 지원 농업. 환경 지원 농업은 뭐냐? 우리가 그 지금 키우는 뭐 무등산 수박, 또 얼음골 사과, 청송 사과, 뭐 창원에 있는 단감 이런 많은 작물들이
그 지역에서만 키워야 맛이 납니다. 근데 논산에 있는 딸기,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시설을 해가지고 키우면 그 맛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약 사우디에서 딸기를, 논산 딸기를 갖다 키우면 딸기가 조그매지고 맛도 없고 당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환경에 의해서 모든 작물의 맛과 기능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일조량과 물의 기능과 맛, 밤과 낮의 온도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한다는 거는 기후, 온도, 상황을 그대로 컴퓨터, 인공지능이 그걸 인지를 해서 환경 지원 농업을 하면은 사우디에서나 북극에서나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농사를 짓나 열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농사를 져도 똑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등산 수박과 논산에 있는 딸기와 청송 사과와 청양에 있는 고추와 똑같은 맛을 해외에서 어느 지역, 지구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환경 지원 농업인데, 스마트팜은 그것을 아이템으로 컨트롤한다는 거고, 그 스마트팜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은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에서는 농사짓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 실내 농업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그럼 실내에서 환경지원 농업을 하면은 노지의 3,000평에서 농사 짓는 게 우리의 30평에서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왜냐? 1년 내내 농사가 됩니다.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두 번째, 생산량이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수확이 더 돼요. 단위 면적다. 우리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겨울도 관계없고 여름도 관계없이. 왜냐?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주니까요. 온도, 습도 이상. 수정도 누가 하냐? 로봇가요. 로봇가 다니면서 흔들어서 수정을 해줘요. 그것을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서 하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딸기도 따먹을 수 있고, 고추도 따먹을 수 있고, 우리가 참외나 먹고 싶은 과체류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농업을 가야 되는데, 그 도시농업을 일단은 저희가 볼 때 이제 법이 제도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농업은요, 아리백이 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돼요. 아리백이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단체들이,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자는 사주지가 않겠다. 그래서 그 법이 2025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일반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농사 짓는데 화석연료를 쓰거나 기름을 떼어가지고 농사를 주면 이제 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재생 에너지를 써요. 신재생. 그것도 말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현재 검증된 거는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앞으로 수소에너지, 수소연료발전, 수소전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농업에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위에다가 얹히면은 햇빛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광을 하는 업체들이 그 식물 공장 한다고 해서 1.5배의 수익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안에다가 버섯도 키워보고 다양한 농업을 해봤지만은 다 실패를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전기료만 1.5배 250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 적발돼서 800개억짜리 형사고발되고 그동안 받은 걸 다 토해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만든 인공태양과 LED, 식물공장용 LED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이 식물 공장에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 농업을 펴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위에다는 태양광 판넬을 넣고 안에는 플라즈마 등과 그 다음에 LED를 잘 윤복합해서 식물을 빛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와 계시는 우리가 물을 양자 파동수로 만들었어요. 양자 파동수.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딸기를 키우는데 3배가 더 수확이 됩니다. 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은 캐리어예요. 캐리어. 영양분을 식물 뿌리에서 전달하는 캐리어인데 이 일반 우리가 있는 생수나 물을 전자현미에 여러분 바이법이 많아요. 바이법. 근데 그걸 쪼개는 게 나노 기술인데 그걸 나노화해서 레저넌스 유지시키고 거기에 수소 버블스가 들어오고 양자 처리를 하면요 이 물이 영양분을 10%가 갖고 이 안에 있는 액비, 후약, 유익균 이런 걸 90%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뿌리에 전달되면서 뭐가 되냐? 일단 면역력이 향상돼서 병충해 잘 견디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많은 영양분을 주니까 수확이 많아지. 보다 당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빛과 물 두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식물 공장에 이 태양광 판넬이 중국의 적치가 돼서요. 지금은 옛날에는 100원 하던 게 30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해도 이 전력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팜이 가능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만든 태양광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덤핑 태양광 판넬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식물 공장에 적용하면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안전적이 안 쓰고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광원, LED에 들어간 전기, 광원, 냉난방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오신 김평환 대표하고 화홍지구하고 화성 150만 평의 땅을 정부로부터 임대를 해서 탄소 중립 농업 아리백 그래서 제로 에너지 팜에 우리 플라즈마 광원과 LED 광원을 잘 조합해서 거기에서 인삼도 키우고 뭐 다양한 작물들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 특히 노인 요즘 노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70넘은 써주진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 줍는 거 청소하는 거 이것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100만원 벌이도 쉽지 않은 실정에 저희가 200만원 이상을 보장을 해주고 와서 뭐하냐 딸기 따고 토마토 따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수확하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작물을 우리가 따서 수확을 할 때 딴다는 그 개념은 인간한테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따고 수확하는 거. 그런 걸 노인한테 즐거움도 주고 그다음 따는 건 단순 농업이에요. 물론 우리가 로봇으로 딸 수도 있습니다. 로봇으로. 근데 그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로봇가. 그럼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농업에. 그래서 따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 IT를 교육을 가르쳐서 스마트팜의 대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은 지금 우리 그 김평환 대표하고도 얘기했지 국회의원들보다 공급을 더 준다. 1억 5천씩. 삼성전자 가면 초봉이 5천입니다. 근데 25 대학 졸업하는데 연봉을 국회의원보다 더 준다는 공약을 하고 입사 지원하면 몇천 대 일이 될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을 스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25, 6에 연봉 1억 5천 이상을 주면요.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젊은 청년이 다 모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이 스마트팜의 교육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식품을 묶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의 내용 프로젝트, 동남아, 아프리카, 뭐 러시아 이런 데 필요한 농업을 필요한 국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 기술을 묶어서 같이 가는데 이 안에서 크는 작물들은 전부 메디칼 푸드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200살, 300살 연장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세포를 리버스하는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토마토, 사과, 포도, 딸기, 상치 이런 것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준 이 태양만 빛을 보고 자라났어요. 2200년 동안. 근데 새로운 또 태양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릴 때는 빛을 조금만 줬어. 종자 태어나서 잎사귀 두 개 있을 때 빛과 그것이 1년 커가지고 열매가 많이 열릴 때 빛은 틀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릴 때나 클 때나 똑같이 같은 게 광량을 내주는데 우리는 어릴 때는 200루스, 떡잎 하나 더 올리면 300루스, 자라면서 거기에 맞춤형의 빛을 우리가 오토매틱 꽂히고 나면요, 그 작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요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물질들이 그 종자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마토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시장을 우리가 아울릴 수 있고, 우리가 장미꽃을 키워보니까요, 네덜란드에서 키우는 장미와 우리가 이 시스템을 키우니까 향이 틀립니다. 향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색깔도 틀리고 물질이 틀려요. 그래서 전 세계 향수 시장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독점할 시대가 온다. 우리 빛과 LED, 필립스가 만든 LED 등과 플라즈마 등을 잘 융합해서 그로잉 YG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꽃에서 기능이 기가 막힌 기능이 나와요. 그 물질이 향수에 얼려가지고 우리 샤넬 하이고 이런 것이 다 꽃에서 나오는 건데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에 있는 향수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키운 꽃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향수를 만들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걸 화웅지구에서 생강동에서 대단히 꽃 농장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꽃을 만들면은 이것이 전부 유럽에 있는 애들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의 효능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네덜란드를 앞질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 농업까지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래는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 과거에는 10년이 뒤졌어요. 선진국보다. 근데 지금은 서열 3위 안에 지금 각 축전을 걸렸어요. 네덜란드, 미국, 한국입니다. 일본도 농업 기술이 우리보다 30년이 과거에는 앞섰는데요. 지금 일본의 농업 기술이 없어요. 가보면은 옛날 우리 10년 전 거 그대로. 그래서 일본도 걱정입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융복합을 했어요. 전체적인 기술들을. 그래서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이 미래가 밝다. 또 우리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청년들과 노인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력을 다해서 지금 화성에 호수가 500만 평입니다. 땅은 2천만 평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150만 평을 우리 꽁시팜의 임평환 대표하고 저하고 노력을 해서 어쨌든 농어촌 공사로부터 그 땅을 임대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자금이나 국가적인 거, 그다음 이런 기획을 세워서 이걸 롤 모델로 전 세계의 스마트팜을 수출할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국제생약협회가 뒷받침이 돼서 관련된 기술들, 우리 행정석 이사장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이지만은 이 가장 모든 작물들을 키웠지만요, 이것을 키워서 건조를 해서 장기 보관이 되고 추출을 해서 식품을 만들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추출 기술입니다. 추출. 근데 여태까지는 끓여서 증탕을 만들든지 끓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끓이면 뭐냐, 영양분이 파괴가 되는데 열을 가하면. 근데 우리 생약협회에 있는 추출 기술 끓이는 게 없습니다. 열을 일절 가하지 않고 초음파로 때려서 거기에 있는 영혼까지 뽑아냅니다. 99%.
그러니까 그 성분들을 그대로 인간이 흡수를 하면 물에 타먹거나 뭐 예를 들어 음료를 만들거나 하면은 그것이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리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첨단 기술들 여기 양 박사님도 있고 김희선 박사님 미생물의 최고 권위자고 인삼의 최고 권위자 추출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제가 플라즈마 인공 방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을 융합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월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시대가 10년 후에는 올 거라고 봐요. 일 안 하고 노인들 그냥 연금으로 우리 생약협회에서 월 1,000만 원씩 노인들 65세의 연금을 국민연금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장담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아마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세계적인 두바이에 있는 많은 자본가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은 돈 갖고 할 일이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런 기술들이 우리 생리학협회의 박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뭐냐 기부단체에 저희는 그래서 종교단체 뭐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에 기부하는 헌금이 우리 이제 생리학협회로 헌금이 일로 다 몰릴 거라고. 왜냐 여기 오면 뭘 주잖아요. 먹으면 200사 살고 300사 사는데 교회 갖다 주면 주는 거 뭐 있나요? 성경말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리학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앞으로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미나 장소는 최재형 위원실에서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 점심은 한경석 이사장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